92세 미국인 남자와 89세 한국인 여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재회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가락에는 70년 전에 받은 반지가 아직도 끼워져 있었어요. 왜 두 사람은 70년이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참전 용사로 온 주인공. 포화 속에서도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됐고 그들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임신까지 했죠. 반드시 돌아올게.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녀는 2년 동안 매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죠.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고 그녀도 그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묻어둔 채 70년이 흘러가고 다락방에서 발견된 건 뜯지도 않은 편지 40통. 누군가 두 사람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들의 과거와 현재는 어떤 삶이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끝에는 100년이 다 되어가는 이들의 스토리가 담긴 인생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사와 함께 들어보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을 찾아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한 미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총알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고 돌아갔죠. 바로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나야 했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92세가 된 그 남자가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2023년 6월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70주년 기념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관객이 모여 있었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들이 연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참전용사들이 훈장을 단 채 앉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단 한 명에게 쏠려 있었죠. 휠체어에 탄 92세 노인 제임스 앤더슨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증명하는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떨리는 손에 쥐어진 것은 훈장이 아니었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한국 여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제임스 씨는 연단에 서자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 사회자가 다가가려는 순간 그가 입을 열었죠. 70년 전 저는 이 땅에서 전쟁보다 더 큰 것을 이렇습니다. 통역사가 멈칫했습니다. 예정된 연설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흑백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확대되자 1950년대 한국 여인의 단아한 얼굴이 전 세계로 송출되었죠. 그녀의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1952년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반지를 주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객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덱발의 참전 용사들 중 몇몇이 고개를 숙였죠. 그들도 비슷한 기억을 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임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사이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마이크에 잡혔죠. 제임스 씨는 70년을 품어온 말을 마침내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못했어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이 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제임스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싶습니다. 생중계 화면 하단에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Find 순희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 순간 취재를 하던 KBS의 박민호 PD가 카메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이분의 첫사랑을 찾아주세요. 70년을 기다린 사랑입니다. 제임스 씨는 사진을 다시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녀가 들을 수 있다는 듯 조용히 중얼거렸죠. 순이야, 네가 아직 살아있다면 제발 내 목소리를 들어줘. 머릿속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1952년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70년 전 포화 속의 부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2년 여름, 부산은 전쟁과 피난의 도시였습니다. 전국에서 밀려든 피난민들로 도시는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거리마다 판잣집과 천락이 빼곡했죠. 폭격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에 무뎌져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절이었어요. 부산 시내 한 임시 구호소에는 매일 수백 명의 피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미군 텐트 사이로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머니들의 탄식, 부상병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화약 냄새가 함께 떠다녔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 21살의 미 육군 위생병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앤더슨이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농장을 물려받을 줄 알았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소에게 여물을 주고 트랙터를 몰고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는 평화로운 삶. 그것이 그가 알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1951년 징집영장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위생병으로 배치받은 그는 기초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한국으로 보내졌어요. 처음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조차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타국의 땅, 타국의 전쟁, 타국의 언어.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임스 군은 조금씩 한국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배웠지만 환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웠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호소 텐트 안에서 한 소년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파편이 박혀 피가 흐르고 있었죠. 제임스 군은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가 아는 한국어라곤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더 크게 울기만 했어요. 고통과 공포로 몸을 비틀며 치료를 거부했죠. 제임스 군이 난감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에게 주사가 아프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드릴까요? 유창한 영어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제임스 군이 고개를 돌리자 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어요. 남루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깨끗하게 빗어올린 머리카락과 단정한 자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강인함이 느껴졌죠. 19살의 김순이였습니다. 순이 양은 제임스 군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소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한국어로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처음에는 울음을 그치지 않던 소년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양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을 걸었죠. 그 사이 제임스 군은 재빨리 파편을 제거하고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얼굴을 찡그렸지만 더 이상 울부짖지는 않았어요. 순이 양의 목소리가 그를 진정시켰던 것이죠. 동합을 마치고 나서야 제임스 군은 순이 양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제임스 군이 말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손짓을 더했죠. 습관이 된 것이어서요. 한국인들과 대화할 때면 늘 그랬으니까요. 순이 양이 작게 웃었습니다. 손짓 안 해도 돼요. 영어 할 줄 알아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제임스 군의 눈이 커졌어요. 영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순이 양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멀리 바다 쪽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아버지가 선교사에게 배우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한테 가르쳐 주셨죠. 전쟁 전에 돌아가셨지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단단함도 느껴졌어요. 제임스 군은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기 혹시 이 구호소에서 일하세요? 일한다기보다는 도우러 와요. 저도 피난민이지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순이 양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딘가 익숙한 빛이 있었어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눈빛. 제임스 군은 고향에서 그런 눈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농장이 폭풍에 망가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던 아버지의 눈빛이었죠. 저도 매일 여기 있어요. 통역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순이 양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군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붙잡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순이 양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순이요. 당신은 제임스 앤더슨. 제임스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순이 양이 그의 이름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의 이름은 어딘가 다르게 들렸어요.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게. 또 봐요, 제임스 씨. 그렇게 말하고 순이 양은 돌아섰습니다. 제임스 군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21해를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순이 양은 매일 구호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군과 함께 환자들을 돌보았죠. 그녀는 통역을 도왔고
제임스 군의 서툰 한국어 발음을 고쳐주었습니다. 때로는 환자들에게 밥을 먹이고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그들만의 작은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포격 소리가 들리면 함께 땅에 엎드렸고 밤이 되면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제임스 군은 순이 양에게 오하이오의 드넓은 옥수수밭과 맑은 하늘을 이야기했고 순이 양은 전쟁 전 서울의 아름다운 거리와 한강의 노을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미군 휴게 텐트에서 낡은 라디오가 음악을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스타더스트라는 노래였습니다. 감미로운 멜로디가 텐트 안을 채우자 몇몇 병사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죠. 제임스 군은 구석에 앉아있는 순이 양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흔드는 모습이 보였죠. 제임스 군은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이 양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춤출 줄 알아요? 순이 양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춤은 처음이에요. 저도 잘 못해요. 같이 못 추면 되죠? 제임스 군의 말에 순이 양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죠. 두 사람은 서툴게 스텝을 밟았습니다. 순이 양이 제임스 군의 발을 밟았고 있었습니다. 전선에서는 여전히 포화가 오갔지만 부산의 밤바다는 전쟁의 참혹함을 잠시 잊게 해주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포격 소리를 덮어주었고 달빛이 어둠을 밝혀주었죠. 제임스 군과 순이 양의 사랑도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났어요. 낮에는 구호소에서 함께 일했고 밤에는 해변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죠. 제임스 군은 순이 양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녀에 대한 사랑. 그날 밤 부산의 해변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보름달이 바다 위에 떠 있었고 파도 소리가 포격 소리를 덮어주었어요.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걸으며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순이 양의 손가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쳐갔지만 제임스 군의 손은 따뜻했죠. 제임스 씨,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순이 양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제임스 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순이 양을 마주보았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임스 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이야. 제임스 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는 금반지였어요. 낡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누군가 정성스럽게 닦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이 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뭐야?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야. 제임스 군이 설명했습니다. 증조할머니가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주셨어. 어머니는 내가 군대 가기 전날 밤에 이걸 내 손에 쥐어주셨어.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면서 순이 양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 나한테 이런 걸 줘도 되는 거야? 그래. 그래서 내게 주는 거야. 제임스 군이 순이 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죠. 나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주는 거야. 순이 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제임스. 나. 순이 양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알게 된 사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 나. 임신했어. 제임스 군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이 양은 그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화를 낼까? 떠날까? 아니면 모른 척할까? 전쟁 중에 만난 미군들이 한국 여성에게 어떻게 하는지 순이 양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제임스 군의 얼굴에 미소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그가 순이 양을 껴안았습니다. 세게. 그녀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정말이야?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순이 양도 그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무섭지 않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뭐가? 나는 한국인이야. 내 나라에서. 미국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 도미아민이랑 결혼했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 순이 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해 그녀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백인 남성이 동양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난을 받는지. 제임스 군이 순이 양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 무섭지 않아. 내 어머니는 착한 분이야. 편지로 미리 알릴게. 너와 아기 이야기 다 할 거야. 어머니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순이 양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제임스 군이 계속했어요. 전쟁 끝나면 반드시 데리러 올게. 너와 아기 둘 다 미국에서 함께 살자. 농장이 있어. 넓은 땅에 옥수수밭이 있고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거기서 우리 아이 키우자. 순이 양이 다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썼습니다. 제임스 하트 순이 1952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파도가 곧 지워버릴 글씨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제임스 군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장을 찢어 거기에 주소를 적었죠. 이게 우리 집 주소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근처 작은 마을이야. 순이 양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돌아가게 되면 이 주소로 편지해. 매일 편지할게. 그리고 매일 답장 기다릴게. 반드시 데리러 올 테니까 6개월만 기다려. 순이 양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빛나는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반지가 우리의 증거야. 네가 올 때까지, 네가 데리러 올 때까지 절대 빼지 않을게. 약속해.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맹세를 들었고 별들이 그 약속의 증인이 되었죠. 그 순간만큼은 전쟁도, 바다 건너의 편견도, 불확실한 미래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라서 이 약속이 지켜지기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70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버렸다고 오해하며 가슴 아파할 것이라는 것을. 달빛 아래 빛나던 금반지는 훗날 두 사람의 사랑이 진짜였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1953년 7월 27일. 그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자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구호소는 옹성거림으로 가득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제임스 군은 붕대를 감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 밤 엽시를 기해 모든 전투 행위가 중단됩니다. 휴전이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이 마침내 멈추는 순간이었어요. 구호소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껴안고 기뻐했죠. 제임스 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순이 양과 함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앤더슨 이병. 상관의 부름에 제임스 군이 달려갔습니다. 소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공식 명령서였어요. 본국 귀환 명령이다. 92시간 내에 부산항을 출발해야 한다. 제임스 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42시간이요? 그렇게 급하게요? 휴전 협정 후 감축 작전이야. 부상병과 장기복무자 우선 귀국이다. 네, 서류가 올라왔어. 제임스 군이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순이 양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임신 7개월이었어요. 배가 불러오고 있었고 두 사람은 아이 이름까지 함께 정해두었죠. 소대장님, 저는 여기 남을 수 없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명령이야, 앤더슨. 42시간 후 배가 떠난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군인에게 명령은 절대적이었죠. 제임스 군은 구호소를 뛰쳐나왔습니다. 순이 양을 찾아야 했어요. 그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고 무엇보다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구호소 뒤편의 임시거처에서 순이 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피난민들을 돕고 있었어요. 불러오는 배를 안고도 쉬지 않는 그녀가 제임스 군의 눈에 들어왔죠. 순이야. 제임스 군의 다급한 목소리에 순이 양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도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어요. 두 사람은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제임스 군이 떨리는 손으로 명령서를 보여주었죠. 귀환 명령이 나왔어. 42시간 후에 떠나야 해. 순이 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2시간? 그게 무슨 소리야?
아기가 2달 후면 태어나는데.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제임스 군이 순이 양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 영영이야. 거부하면 군법 회의에 넘겨져. 순이 양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는,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라고? 제임스 군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내 말 잘 들어. 그가 순이 양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미국 가서 돈 모을 거야. 내 급여 대부분 저축해뒀어. 거기에 더 모아서 비자서를 준비하고 비행기표 사서 반드시 데리러 올게. 6개월이야. 6개월만 기다려. 순이 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이면 아기가 벌써 태어나 있을 거야. 혼자서 어떻게?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매일 편지할게. 매일. 그리고 돈도 붙일게. 어머니한테 상황 다 설명하면 분명 도와주실 거야. 제임스 군이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급여의 상당 부분이었어요. 이건 당장 쓸 돈이야. 아기 낳을 때 병원비로 써. 나머지는 미국에서 붙일게. 순이 양이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없으면. 순이야. 제임스 군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녀에게 끼워주었던 그 반지였. 이 반지 기억하지? 이건 우리의 약속이야.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증거야. 이 반지가 네 손가락에 있는 한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순이 양이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반지 위로 떨어졌어요. 6개월. 정말 6개월이면 돌아올 수 있어. 약속해. 하늘에 맹세해. 제임스 군이 순이 양을 다시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불러온 배가 둘 사이에 느껴졌어요.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 자신의 아이. 아기 이름? 우리가 정한 거 기억하지? 순이 양이 끄덕였습니다. 아들이면 토마스, 딸이면 에밀리. 그래. 그리고 중간 이름은 제임스 군이 말했습니다. 아들이면 토마스 제임스, 딸이면 에밀리 제인. 내 이름을 넣어줘.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세상에 알게 해줘. 순이 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는 제임스 군의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다시 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1953년 7월 30일 새벽. 부산 한 군용수송선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줄지어 배에 오르고 있었죠. 그 틈에서 제임스 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이 양이 부두 끝에 서 있었어요. 불러온 배를 안고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죠. 그녀의 손가락에서 금반지가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제임스 군이 배 난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쳤죠. 순이야, 편지해. 매일 편지할게. 반드시 돌아올게. 순이 양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도 무언가를 외쳤지만 배의 기적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어요. 배가 서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군은 순이 양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난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순이 양이 반지 낀 손을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다시 만나기까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953년 10월 미국 오하이오주.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사이로 작은 농가가 보였습니다. 흰색 페인트가 벗겨진 2층 목조주택. 제임스 군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제임스 군을 맞이한 것은 어머니 마거릿 앤더슨의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55살의 마거릿 씨는 홀로 농장을 지키며 아들을 기다려왔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마저 전쟁에 빼앗겼던 그녀는 매일 밤 기도했죠.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돌아온 아들의 첫 마디가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마거릿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녀 이름은 김순이에요. 한국 여자예요. 그리고 제임스 군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말이 남아있었죠. 그녀가 임신했어요. 제 아이예요. 지금쯤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마거릿 씨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동양 여자? 네가 동양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다고? 어머니, 순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영어도 할 줄 알고 착하고. 닥쳐! 마거릿 씨가 소리쳤습니다. 제임스 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우리 가문이 뭐가 되겠어?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네 아버지가 이걸 알았다면. 어머니, 저는 그녀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약속했어요.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마거릿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제임스 군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애원했죠. 하지만 마거리 씨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첫 번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제임스 군이 순이 양에게 가져가려고 모아두었던 돈이 사라졌어요. 급여를 모은 것과 귀국 중에 모은 것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었죠. 비행기표를 사고 비자 비용을 대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돈 어디 있어요? 제임스 군이 외쳤습니다. 마거리 씨는 부엌에서 조용히 접시를 닦고 있었. 그녀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집 대출금 갚는 데 썼다. 내 아버지가 남긴 빚이 갚아야 할 때가 됐어. 그건 제 돈이에요. 순이한테 보내야 할 돈이라고요. 그 여자 이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 마거리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임스 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돈이 없으면 한국에 갈 수 없었고 순이 양을 데려올 수도 없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편지였어. 돈이 없어도 편지는 보낼 수 있었고 순이 양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죠. 다시 돈을 모아 가겠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제임스 군은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보냈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순이 양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제임스 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왜 편지가 오지 않는 걸까요? 그는 몰랐습니다. 순이 양의 편지는 오고 있었어요. 매주 한국에서 편지가 도착했죠. 하지만 그 편지들은 제임스 군의 손에 닿지 못했습니다. 마거리 씨가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고 한국에서 온 편지는 모두 가로챘기 때문이에요. 마거리 씨는 그 편지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락방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에 편지들을 하나씩 넣어두었죠.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어느 날 밤 마거리 씨는 그 상자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제임스.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동양 여자가 너를 망칠 수는 없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쩌면 그녀도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멈추지 않았죠. 한 달, 두 달, 6달. 상자 안의 편지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군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왜 연락이 없는 거지? 순이야, 나를 잊은 거야? 그는 매일 밤 순이 양의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믿기 시작했어.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다른 미군들처럼 자신도 버림받은 것이라고. 그것은 70년 동안 그를 괴롭히게 될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바다 건너 한국에서도 한 여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53년 11월 부산의 작은 피난민 거처. 순이 양은 좁은 방에서 산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병원도 없이 마을 산파의 도움만으로 출산을 해야 했죠. 밤새 이어진 고통 끝에 새벽녘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들이에요. 산파가 외쳤습니다. 순이 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과 고통,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산파가 아기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순이 양은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작은 코,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그리고 제임스 군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예요? 산파가 물었습니다. 순이 양은 아기를 안으며 대답했죠. 토마스예요. 중간 이름은 제임스로요. 토마스 제임스. 제임스 군과 약속한 대로였어요.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순이 양은 아들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바다 너머에 제임스 군이 있었죠. 아빠가 곧 올 거야. 그녀가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6개월만 기다리면 아빠가 우리 데리러 올 거야.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제임스 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 양은 매주 편지를 보냈어요. 제임스 군이 알려준 주소로요. 제임스, 아들이 태어났어. 당신을 꼭 닮았어. 이름은 토마스. 중간 이름은 당신 이름을 줬어. 제임스, 토마스가 벌써 2달이야. 웃는 법을 배웠어.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제임스, 왜 답장이 없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제임스, 제발 연락해줘. 나 정말 무서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 양은 점점 지쳐갔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피난민으로서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할 수도 없었고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은 여자, 미군의 아이를 가진 여자, 그런 손가락질이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미군 안 와요. 미군들은 다 그래요. 여기 여자들 이용하고 다 버려요. 당신도 속은 거예요. 순이암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임스는 달라요. 반드시 올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습니다. 1954년 봄, 순이 양의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어요. 오랜 피난 생활로 몸이 망가진 것이었죠. 병원비가 필요했고 생계는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마을에 중매쟁이가 찾아왔어. 박씨 집안 총각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도 함께 키워주겠다고 해요. 순이 양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결혼할 수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녀를 불렀어요. 순이야, 제발 현실을 봐.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미국인은 안 올 거야. 1년이 다 되어가잖아. 편지도 없잖아. 너는 어떻게 되겠어? 토마스는 어떻게 키울 거야? 순이 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제임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알아.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 토마스를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해. 순이 양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제임스에게. 1년이 지났어. 매일 편지했는데 한 번도 답장이 없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토마스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살아가야 해.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어. 하지만 알아줘.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했어. 토마스에게 당신 이름을 준 것도 그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왜 버렸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원망하지 않을. 그냥 한 번만 답장을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녕, 제임스.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을게. 순이가 편지를 접으며 순이 양은 손가락에 반지를 바라보았어요. 제임스 군이 준 금반지. 달빛 아래서 받았던 영원한 사랑의 약속. 그녀는 반지를 빼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결혼을 위해,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 하지만 빼지 못했어요.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빠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죠. 순이암은 결국 반지를 오른손으로 옮겨 끼웠습니다. 이건 내 비밀로 남길게.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준 거라고 할게.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내 마음에만 둘게. 1958년 여름, 순이 양은 박씨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토마스를 자신의 아들처럼 대해주었고 순이 양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죠. 하지만 순이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임스 군이 있었어요.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그를 잊지 못했죠. 토마스가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네, 진짜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그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제임스 군도 같은 의문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녀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왜 그녀는 자신을 버렸을까? 두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질문을 하며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용서 없이. 1960년대의 어느 날, 미국 오하이오주. 제임스 군은 30살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군인도 청년도 아니었죠. 그는 아버지의 농장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옥수수밭은 여전했고 하늘은 여전히 넓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거리 씨의 상화에 못 이겨 그는 동네 여성과 선을 보았어요. 캐롤이라는 이름의 금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했고 다정했으며 좋은 사람이었죠. 제임스 씨는 캐롤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그는 순이 씨의 사진을 버리지 못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죠. 그가 간직한 유일한 비밀이었습니다. 어느 날 캐롤이 그 사진을 발견했어요. 청소를 하다가 서랍 속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을 찾아냈죠. 이 여자 누구야? 캐롤이 물었습니다. 제임스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래전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야? 캐롤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표정을 보았죠. 거기에는 숨길 수 없는 그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캐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제임스 씨에게 돌려주며 말했죠. 추억은 소중한 거야. 버리지 않아도 돼. 그녀는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파헤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았죠. 하지만 제임스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순이 씨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8년 마거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7살이었어요. 제임스 씨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다락방을 치우다가 그는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가득 쌓인 상자였죠. 무심코 열어보려다가 아래층에서 캐롤이 부르는 소리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지 뭐. 그는 상자를 다시 다락방 구석에 두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상자 안에는 순희 씨가 보낸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다락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편지들. 하지만 제임스 씨는 알지 못했어요. 그는 상자를 조카 헨리에게 맡겼습니다. 할머니 유품이야. 나중에 정리해줘. 헨리는 그 상자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했어. 그리고 그것 역시 잊혀졌죠. 2015년 캐롤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씨는 병원에서 아내를 간호했어요. 60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비록 그의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좋은 동반자였어요. 임종 직전 캐롤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임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그녀를 찾아 제임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 한국 여자. 네가 잊지 못하는 여자. 찾아봐. 캐롤. 넌 어떻게? 당신 눈에 항상 그리움이 있었어. 60년 동안. 나는 괜찮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캐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임스 씨는 오랫동안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어. 그리고 그날 밤 서랍에서 순희 씨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70년이 지났어. 넌 지금 어디 있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주물거렸어요. 주름진 손으로 빛바랜 사진을 쓰다듬었죠. 2022년 제임스 씨는 91살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배운 그는 처음으로 소셜미디어를 접했어요. 그리고 손주의 도움을 받아 순희 씨를 찾는 글을 올렸습니다. 70년 전 한국 부산에서 만난 여성을 찾습니다. 이름은 김순희. 1933년생. 제가 알기로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글은 조금씩 퍼져나갔지만 확실한 단서는 없었어요. 제임스 씨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초 트로 참전용사 7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된다는 것이었어. 제임스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 한국에 가서 직접 찾겠어. 그렇게 그는 70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제임스 씨의 연설 이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씨가 연단에서 순희 씨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녀를 찾아달라고 호소한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틱톡에서는 수백 개의 영상이 만들어졌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FindSunHee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한국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KBS의 박민호 PD는 특별 취재팀을 꾸려 순희 씨를 찾기 시작했죠. 앤더슨 씨, 전 세계가 순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박민호 PD가 제임스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는 휠체어에 앉아 손에서 사진을 놓지 못했어요. 70년을 기다렸어요. 며칠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한인 양로원. 89살의 노부인이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잔 박. 미국 이름이었지만 그녀의 본명은 김순희였어요. 그녀는 습관처럼 한국 뉴스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손주들이 가끔 찾아오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죠. 화면에 전쟁기념관 행사 장면이 나왔습니다.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특집 방송이었어요. 순희 씨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그 눈빛. 제임스. 순희 씨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화면 속 노인이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카메라가 클로즈업했죠.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1957년 부산에서 찍은 사진. 제임스 씨가 가져간 사진. 순희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졌죠. 옆에 있던 간병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이. 화면에서 제임스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희야, 네가 아직 살아있다면 제발 내 목소리를 들어줘.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임스야. 정말 제임스야. 그녀는 70년 만에 그 이름을 입에 올렸어요.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순희 씨의 손녀가 그날 밤 양로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Find 순희 해시태그를 보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이분 아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손녀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임스 씨의 영상이었죠.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임스야, 내 첫사랑이야. 손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할머니의 옛 앨범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래된 상자 속에서 사진 한 장을 찾아냈죠. 1950뒤년 부산에서 찍은 사진. 젊은 제임스 씨와 순희 씨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손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죠. 손녀는 곧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할머니의 첫사랑이 저 미국 할아버지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69살의 토마스 제임스 박이었습니다. 토마스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비밀. 자신의 진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는 그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알려주었죠. 네 중간 이름 제임스는 네 아버지 이름이야. 토마스 씨는 KBS에 연락했습니다. 강민호 PD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KBS 박민호입니다. 저는 토마스 박이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토마스 씨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김순희입니다. 그리고 제 중간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박민호 PD의 숨소리가 멈추었어요. 찾았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순희 씨를 찾았어요. 소식을 전해들은 제임스 씨는 휠체어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순희가 살아있어? 정말 살아있는 거야? 네, 앤더슨 씨.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셔요. 그리고 박민호 PD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중간 이름이 제임스예요. 제임스 씨는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 제임스. 그녀가 내 이름을 줬어? 네. 70년 동안 당신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제임스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70년 동안 품어왔던 오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자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순이야, 제임스 씨가 중얼거렸어. 미안해. 70년 만의 재회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미국 오하이오주. 제임스 씨의 조카 헨리 앤더슨은 오래된 농가의 다락방에 서 있었습니다. 순희 씨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제임스 씨는 헨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죠. 헨리, 1998년에 내게 맡긴 상자 기억하니? 어머니 유품이 든 상자. 그거 열어볼 수 있겠니? 헨리는 25년 전에 삼촌에게 받은 상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는 창고를 뒤져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오래된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지만 몇 번 두드리자 쉽게 열렸죠.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헨리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상자 안에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봉투는 모두 뜯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헨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죠. 코리아. 발신 주소에 한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수신인은 제임스 앤더슨. 날짜는 1953년 12월. 헨리는 바른 봉투들도 확인했어요. 모두 한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1953년부터 1955년까지 2년에 걸쳐 보내진 편지들. 무려 40통이 넘었죠. 이게 대체... 헨리는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70년 된 종이는 바스러질 듯 연약했어. 안에서 한 장의 편지지가 나왔죠. 영어와 한글이 섞인 글씨였습니다. 서투지만 정성스러운 필체. 제임스에게 아기가 태어났어. 1953년 11월 15일 새벽에 태어났어. 아들이야. 당신을 꼭 닮았어. 눈이 특히 닮았어. 이름은 우리가 약속한 대로 토마스로 지었어. 중간 이름은 제임스야. 당신 이름.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싶었어. 언제 와? 매일 부두에 나가서 배를 기다려. 당신이 탄 배가 오면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게. 보고 싶어. 순이가. 헨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편지들도 열어보았어요. 두 번째 편지는 1954년 2월이었습니다. 제임스,
토마스가 벌써 3달이야. 묻는 법을 배웠어.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왜 답장이 없어? 편지가 안 가는 걸까? 나는 매주 편지하고 있어. 받고 있는 거 맞지?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3번째 편지는 1954년 5월. 제임스, 6개월이 지났어. 당신이 약속한 6개월.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어. 편지도 없어. 나 많이 힘들어.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해. 토마스 분유도 살 돈이 부족. 그래도 기다릴게. 당신을 믿으니까. 4번째. 5번째. 편지들은 점점 절박해져 갔습니다. 1958년 8월의 편지. 제임스, 사람들이 당신도 다른 미군들처럼 날 버린 거라고 해. 나는 믿지 않아. 당신은 달라. 하지만 왜 연락이 없는 거야? 제발 한 통만 답장해줘. 1958년 10월의 편지. 제임스, 나 결혼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쓰러지셨고 토마스를 키울 방법이 없어. 어떤 남자가 우리 모자를 받아주겠다고 해. 좋은 사람. 하지만 당신이 아니야. 제발 연락해. 지금이라도 연락하면 가지 않을게. 제발. 마지막 편지는 1955년 1월이었습니다. 제임스에게. 이게 마지막 편지야. 2년을 기다렸어. 매주 편지했어. 하지만 한 번도 답장이 없었어.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토마스를 자기 아들처럼 대해줘. 당신이 왜 날 버렸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원망은 안 할게. 부산에서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당신이 준 반지는 아직 가지고 있어. 빼지 못했어. 다른 손가락으로 옮겨 끼웠지만 버리지는 못했어. 당신을 사랑했어. 진심으로. 안녕 제임스. 영원히 잊지 않을게. 순이가 헨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통이 넘는 편지, 2년에 걸친 기다림. 하지만 단 한 통도 제임스 씨의 손에 닿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모든 편지를 가로챘던 것입니다. 헨리는 영상통화로 삼촌 제임스 씨에게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삼촌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한국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제임스 씨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죠. 헨리, 찾았니? 상자 안에 뭐가 있었어? 헨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카메라에 비추었습니다. 삼촌. 할머니가 모든 편지를 숨기셨어요. 제임스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순희 씨가 보낸 편지 40통이 넘어요. 2년 동안 매주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다 가로채서 이 상자에 숨겨두셨어요. 한 통도 뜯지 않은 채로. 제임스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70년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순이가 편지를 보냈어? 2년 동안? 네. 첫 번째 편지에는 아기가 태어났다고 썼어요. 아들 이름이 토마스고 중간 이름을 제임스로 지었다고요? 삼촌을 매일 기다렸대요. 제임스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순이야, 미안해. 70년간의 오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녀도 기다렸습니다. 2년 동안 매주 편지를 보내며 그가 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어머니의 방해로 그 편지들은 단 한 통도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헨리가 마지막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당신이 준 반지는 아직 가지고 있어. 빼지 못했어. 삼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임스 씨가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반지. 내가 준 반지를 아직. 같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순희 씨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토마스 씨가 KBS 취재팀을 통해 전해들은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했어요. 엄마, 제임스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편지를 다 가로챘대요. 그분도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답장이 없었던 거야.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오른손에 반지를 만졌어. 70년 동안 한 번도 뺀 적 없는 금반지. 제임스, 미안해. 나도 널 의심했어. 두 노인은 바다 건너 서로를 향해 울고 있었습니다. 70년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누구도 상대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둘 다 기다렸고, 둘 다 그리워했으며, 둘 다 잊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70년 만의 재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화창한 여름 오후였습니다. 한인 양로원의 정원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과 방송 카메라가 모여 있었어요.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이 순간을 생중계하고 있었죠. 인터넷에서는 수백만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Find 순희 해시태그는
70 Years of Love로 바뀌어 있었어요. 정원 한쪽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92세 제임스 앤더슨이 그 위에 앉아 있었죠. 한국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날아오는 동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요. 손에는 여전히 순희 씨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어요. 70년 동안 간직해온 그 사진. 박민호 PD가 그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순희 씨가 오고 계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임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원 반대편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보행기를 짚은 작은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49세 김순희.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주름진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녀의 오른손 약지에는 금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부산의 달빛 아래서 받은 그 반지. 두 노인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10m, 10만 1000m.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취재진의 웅성거림도, 카메라 셔터 소리도, 바람 소리조차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제임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7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첫사랑이었습니다. 순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임스. 정말 너야? 그녀의 영혼은 여전했습니다. 70년 전 부산 구호소에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 했던 그 영어. 제임스 씨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한 발짝, 두 발짝. 순이야, 널 찾았어.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팔을 뻗어 서로를 껴안았죠. 7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 순간을 포착했어요.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로원 직원들도, 취재진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죠. 제임스 씨가 순희 씨를 안은 채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돌아가지 못해서, 데리러 오지 못해서. 순희 씨도 울었어요. 나도 미안해. 널 의심해서, 버렸다고 생각해서. 두 노인은 한참 동안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임스 씨가 순희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이 그녀의 오른손에서 멈추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이건 제임스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준.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뺀 적 없어. 제임스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는 순희 씨의 손을 들어 반지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고마워. 그가 말했어. 기다려줘서, 잊지 않아줘서.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69살의 동양인 남성이었어.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눈. 토마스 제임스 박이었습니다. 제임스 씨와 순희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70년 전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 있었죠. 앤더슨 씨. 토마스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는 토마스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제임스 씨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토마스 씨의 눈에서 제임스 씨의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같은 눈, 같은 눈빛. 네가 내 아들이었어. 내 어머니가 제 중간 이름을 제임스로 지어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셨죠. 제임스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토마스 씨의 얼굴을 만졌어요. 아들의 얼굴을. 70년 만에 처음 만지는 아들의 얼굴을. 토마스. 그가 말했어. 미안하다. 아들아. 곁에 있어주지 못해. 토마스 씨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 그래야지. 세 사람이 함께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7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음악은 스타더스트였죠. 1950뒤년 부산의 미군 휴게 텐트에서 처음 춤을 추었던 그 노래였어요. 박민호 PD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임스 씨에게서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재회의 순간을 위해 준비해 두었죠. 제임스 씨가 순희 씨를 바라보았어요. 순희야, 기억나? 순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잊겠어? 처음 춤춘 노래인데. 제임스 씨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 춤출 줄 알아요? 70년 전 부산에서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순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이런 춤은 처음이에요. 그녀도 70년 전의 대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같이 못 추면 되죠? 두 노인이 서로를 부축하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휠체어도 보행기도 옆에 두고 서로의 몸을 의지하며 92세의 남자와 89세의 여자가 양로원 정원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스타더스트의 선율에 맞추어 서툴지만 아름다운 스텝으로 그들의 발은 더 이상 젊지 않았어요. 스텝도 느리고 몸도 흔들렸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1952년의 그들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사랑을 꿈꾸던 청년과 전쟁이 끝나면 다시 춤추자고 했지? 순희 씨가 물었어요. 70년 걸렸지만 약속 지켰어. 제임스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양로원 잔디밭 위로 길게 뻗었어요. 마치 1952년 부산의 텐트천에 비쳤던 그림자처럼 전 세계가 그 춤을 지켜보며 눈물 흘렸습니다. 재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바닷가 벤치에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고 갈매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녔죠. 70년 전 부산의 해변과는 다른 바다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같은 바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임스 씨가 순희 씨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안에는 70년 된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네가 보낸 편지야. 어머니가 숨겨두셨던 거야. 나는 어제야 처음 읽었어. 순희 씨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70년 전에 쓴 글씨들, 그때의 절박함과 사랑이 그대로 담긴 편지들. 이걸 숨기셨다고? 어머니는 우리 결혼을 반대하셨어. 그래서 네 편지를 다 가로채셨어. 한 통도 나한테 주지 않으셨어.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답장이 없었던 거야. 나는 네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나도 네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두 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70년간의 오해, 10년간의 그리움, 10년간의 상처. 모두가 한 사람의 편지 가로채기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미워하지 않아? 제임스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미웠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 인생을 망쳤다고 원망했어.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어머니 나름대로는 나를 보호하려고 하셨던 거야. 순희 씨가 제임스 씨의 손을 잡았어요. 용서할 수 있어? 이미 용서했어. 어머니는 25년 전에 돌아가셨어. 이제 와서 미워해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 제임스 씨가 순희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널 찾았잖아. 70년 걸렸지만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잖아. 순희 씨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70년 동안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기쁨이 있었고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순희 씨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았던 이야기를 했고 제임스 씨는 농장을 운영하며 살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캐롤은 좋은 사람이었어?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제임스 씨의 아내 이야기를. 좋은 사람이었어. 60년을 함께했어. 제임스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캐롤이 나한테 그랬어. 그녀를 찾아라고. 순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 캐롤은 알았던 것 같아. 내 마음에 항상 네가 있다는 걸.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날 사랑해줬어. 순희 씨가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좋은 사람이었네. 고마운 사람이야. 우리 둘 다 좋은 사람들과 살았어. 제임스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첫사람을 지우지는 못했어.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 네가 왜 안 왔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 아무도 잘못한 게 없었어. 우리 둘 다. 제임스 씨가 순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희야, 응?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나도 알고 너도 알아. 구주봉 누살이야 나는. 순희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89살이야. 얼마 안 남았지. 그래도 하루라도 네 옆에 있고 싶어. 70년을 떨어져 있었잖아. 이제 남은 시간은 함께하고 싶어. 순희 씨가 제임스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70년 기다렸어. 하루가 뭐가 아까워? 남은 날들 모두 함께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았어.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순희야, 응? 한 가지만 말할게. 제임스 씨가 순희 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마침내 꺼냈어요. 난 널 떠난 게 아니었어. 순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 제임스. 나도 널 버린 적 없어. 두 노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바다바람이 그들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70년간의 오해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늦었지만 소중한 시작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에필로그.
6개월 후 제임스 씨는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순희 씨와 함께 서울 근교의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죠. 집 거실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1952년 부산에서 찍은 흑백 사진. 젊은 제임스 씨와 순희 씨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2023년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컬러 사진. 92세의 제임스 씨와 89세의 순희 씨는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죠. 두 사진 사이에는 70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같았습니다. 토마스 씨와 그의 가족이 매주 방문했어요. 제임스 씨는 처음으로 손주의 손주를 안아보았습니다. 자신의 피가 흐르는 가족을. 박민호 PD의 다큐멘터리 70년의 약속은 전 세계에서 방영되었어요. 수백만 명이 눈물을 흘리며 시청했고 수많은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2024년 봄, 두 사람은 나란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날 밤, 잠든 채로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해요. 그들의 유언대로 두 사람은 한국 국민묘지에 나란히 안장되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있죠. 제임스 앤더슨, 김순희. 70년을 기다려 다시 만난 이제 영원히 함께. 묘비 옆에는 낡은 금반지 하나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